앞에 대리에서 104페이지를 펴보세요. 우리 저번에 뭐 하다 말았냐 그러면은 여기 대리는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교재가 이제 이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이제 본인과 대리인사에서는 요 대리권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본인과 대리인사의 관계로서 갑이 이제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 했을 때 대리권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고, 끝나면 이제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나는 갑 대리인 의료에서 예컨대 갑의 토지에서 매매를 한다. 요게 대리 행위니까 대리인과 상대방사의 관계로서 대리 행위에 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권리의무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고 반대의 권리의무는 상대방에 기속이 되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 법률 효과의 기속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이제 법률 효과 기속은 별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으니까 열애시켜도 되고, 여기 이제 대리권하고 요 대리 행위 여기에서 이제 기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번에 첫 번째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해서 쭉 살펴봤고, 대리권의 첫 번째로 논의되는 문제가 대리권의 범위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대리권의 제한에 관해서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대리권에서 논의가 되는 문제가 대리권의 남용 문제인데, 여기 이제 대리권의 남용은 옛날에 이제 거의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여기 대리권의 남용에서 이제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대리권의 남용은 이제 뭘 말하냐 그러면은, 다시 하게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 법 공부는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거 백날 신경 써봐 실력 늘질 않으니까 그 별표 백날 쳐봐 아무 필요 없어. 큰 줄거리 잡고 급선문에 큰 줄거리 잡는 거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민법에서 뭘 배우고자 하는가 딱 염두에 두고, 대리 공부할 때는 대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책에 딱 잡고 거기에다 우리가 필요한 거 살 딱딱 붙이고 요 훈련을 부지런히 하라고 말이야. 다른 거 해봐야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대리권의 이제 남용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 대리 분명히 을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분명히 더 나아가서 얘가 갑 대리인이요 현명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졌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도 했어요. 그럼 보통의 대리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이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런 거를 대리권의 남용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대리하고 똑같죠. 다만 이제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 또는 본인이 아닌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을 남용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쓰지를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요걸 묻고자 하는데, 일단 원칙은 당연히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도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인가요? 바로 요것 때문에 저번에 집중 가르쳐 준 것처럼 대리인이 대리행할 때는 요 나는 갑대리인이요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하고서 대리행위를 해요. 그럼 이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하는 것은 곧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니까, 계약처는 네 가지만 이로부터 발생이 되는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하겠다. 이런 의사를 대리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설사 결과가 본인에게는 불리한 경우로 하더라도 일단은 대리인이 대리사를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따라서 이제 원칙은 딱 원칙을 전제하죠.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는 경우도 대리인이 대리사를 가지고 있는 한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딱 염두에 두고, 문제는 이제 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이런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활의 문제도 이런 게 출제가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요즘에 갑자기 또
나라 꼴이 우습다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1985년도에 다음 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갑이 이제 상업은행이고 이 의뢰한 사람이 상업은행, 서울에 가면은 대학로 끝머리에 해화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해화동 지점 대리 김아무개 씨고, 이 사람이 이제 병이 사채업, 병이 사채업자고, 이 사채업자로부터 이제 수백억 원의 돈을 입금 끄집어 들인 다음에 이 돈을 은행이 입금을 안 시키고, 이때 당시 명성그룹 회장 김아무개 씨 사업자금으로 다 빼돌린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 사회를, 최순실과 국정농단한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를 한 6개월간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떠들썩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 친인척도 관여가 되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소송이 붙은 거예요. 사채업자는 지금 김아무개 대리한테 입금을 시킨 거 수백억 원을. 근데 얘는 은행에 입금을 시킨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김아무개 씨 사업자는 빼돌렸단 말이야. 나중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사채업자가 상업은행에 대해서 예금을 내가 예금했으니까 반환해달라, 반환 청구를 했는데, 상업은행은 당연히 우리는 돈 만져도 못 봤으니까 반환 못 해주겠다 해서 이제 소송이 붙은 사건인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김아무개 씨한테 입금을 시켰지만은 요 김아무개 씨는 자기 개인 자격으로 돈을 입금받은 게 아니고 누구 무엇으로 입금을 받은 거요. 여기서는 상업은행이 흔히 말하는 본인에 해당이 되고, 여기 의리 지점장 대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은행 직원들이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흔히 말하는 무엇으로 하는 거요. 대리인으로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현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현명이 안 돼 있으면 처음부터 은행이 본인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명이 돼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고. 근데 이제 이따 뒤에 바로 나오지만, 보통 경우는 우리가 현명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본인이 갑이면 나는 갑 대리인 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명을 하겠지만, 현명의 방법이 꼭 이렇게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은행 객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왼쪽에 대리 안목이라고 표철 달고 있고, 이거는 이제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 객관적 정황으로 밀어볼 때 이 사람이 은행은 무엇으로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다, 대리인으로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다, 이게 객관적인 정황으로 밀어볼 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현명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입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은행 입금을 안 시키고 김아무개씨 사업자를 빼돌렸다, 그 말은 이 사람의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은행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그 이야기요. 그러면 나중에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업무상 횡령죄로 이 두 사람 징역 15년을 받고 형사처분을 받는다, 그건 형사 문제고, 나중에 이제 만기가 들어왔을 때 사채업자가 은행에 대해서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 책임지라고. 그럼 이에 대해서 원칙은 은행이 본인으로서 반환 책임을 진다고 말. 이유가 뭐냐? 현명을 했으니까,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설사 본회의인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의사가 있는 한 원칙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원칙을 언제나 관철을 시키면 본인에게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가혹하지 않냐 그 말.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악의의 상대방으로부터는 본인을 좀 보호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우리나라 대리권 남용의 법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더라도, 바꿔 말하면 본회의에 불리한 경우로 하더라도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러면 본인을 보여줄 것인가, 요게 좀 논란이 되는데, 종래 학자들을 다수설 하고, 그 다음에 다수설보다 이제 판례가 중요하지만, 다수설하고 판례는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진연 의사표시를 공부를 했어요. 원칙 진연 의사표시는 107조 1항 법문회에서 유효다. 그러자 조문 숫자까지 외우고 다녀왔죠. 107조 1항 단서에 가면 상대방의 표의자 진연이 말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진연 의사표시는 무효다. 이게 이제 107조 1항 단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우리 다수라고 대부분 판례는 107조 1항 단서를 여기에 유추 적용함으로써 본인을 보여주자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107조 1항 단서가 아주 조문이 상식에 맞게 잘 만들어진 조문이요. 따라 이런 107조 1항 단서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경우는 유추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 이 규정을 유추 적용시키자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원칙 본인이 책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이 대리인이 돈 빼돌린다는 의사, 이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 사채업자가 여기에 107조랑 단서 유추 적용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서 알았다 그 말은 악이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이자의 배임적 의사, 돈 빼돌린다는 의사를 상대방 사채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대리행위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역으로 본인을 보호를 해주란 말이에요. 이 경우는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악의 상대방으로부터는 본인이 외유적으로 보호가 된다 이런 논리요.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자주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비진입 표시에 관한 107조랑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자. 다만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여기까지 우리가 알면 되는데, 형사상으로는 형법상 이제 이게 논란이 좀 있긴 있지만 횡령죄 등으로 징역 15년 받아서 두 사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이 붙은 거요. 사채업자는 상업은행에 대해서 예금만을 청구 소송 제기를 했고, 근데 이 소송에서 1심에서는 여기 이제 사채업자가 이겼는데 1심인가 2심에서는 최종 대법원에서는 사채업자가 이제 패소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 지금 이 김아무개 대리가 얘를 꼬실 때 통상의 이자보다도 더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꼬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70년대 말까지 우리은행에서 사용했던 통장이 흔히 말하는 수기 통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돈 10,000원을 입금을 시켰다. 그럼 은행 직원이 여기다 일수도장 뜯듯이 10,000원 입금하고 도장 꾹 눌러 찍고 손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줬어요. 이런 통장을 사용했는데 이걸 수기 통장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번거롭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서서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이 통장을 폐기를 시켰어요. 근데 이 사건이 85년도에 벌어졌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런 수기 통장이 은행에서 사용이 안 됐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이 대리가 사채업자에게 수기 통장, 이때 당시에 사용이 안 했던 수기 통장을 발급을 해준 거. 이렇게 명확했나요? 해서 이제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사채업자 상대방은 이자의 배임적 의사를 최소한 뭐였거나 알았거나 통상 이자보다 더 고리 이자를 줬고 이때 사용하지 않았던 수기 통장을 발급한 걸 미뤄볼 때 최소한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봤고, 따라서 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사건이. 따라서 여기 우측에 대리권 남용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판례가 나와 있고, 그거 연구 자 예화법이 아무 필요 없으니까 이해하라고 말이야. 그다음 그 밑에 판례 사례가 이제 자세히 쓰였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고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 이야기. 그다음 대리권 소멸과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리권에서 이제 논의되는 문제가 대리권 소멸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단답식으로 독자적인 문제로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일은 없고 요즘 시험이 이미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소멸서는 머릿속에 담고는 있어야 되고, 이유는 이게 이제 단답식 문제로 낼 리는 없겠지만 바깥 말은 그 밑에 감정평가서 2010년도 기출문제처럼 이런 쪼잔한 문제가 중개사 시험에 낼 리는 없다고 말이야. 감정평가사 민법보다 중개사 민법이 더 어렵게 나와요. 이런 쪼잔한 문제를 중개사 낼 리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응용 문제나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할 것. 먼저 대리권 소멸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사망했다, 대리권 소멸한다. 문제는 이 대리인 쪽이 있는데 대리인이 사망했다, 대리권 소멸한다. 문제는 이 대리인이 한정후견 개시가 있게 되면은 한정후견이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데 성년 후견 개시가 있게 되면은 이게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얘가 다시 하고요. 정말로 제화잔대로 하세요. 그래야 빨리 동철 합격을 해. 이거 백날대 가르쳐주면 아무 필요 없어. 뭘 해야 되느냐. 기초인문과정에서 가르쳐준 제한능력자 공부 아직도 안 되셨으니까 다시 하세요. 그 프린트물 다시 있고 그 다음에 기초인문과정 그 동영상 보면 1시간 강의 놓은 게 있어요. 그 제한능력자를 다시 공부하라 말이야. 그거 모른다고 해서 창피한 거 아니니까 다시 하라고 말이야. 그래야 합격하셔. 그 제도를 모르면서 야매로 형경하고 백날 이거 별표 쳐 아무 필요 없어. 여기 지금 얘가 한정후견 계시가 있는 경우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성년후견 계시가 있는 경우만 대리권 소멸사유인데 이런 말들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설명 안 해도 그 다음 걸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 이게. 근데 이게 설명을 또 못 알아들어. 제한능력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여기 한정후견 계시가 있게 되면 이제 피한정후견이 될 것이고 성년후견 계시가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이 되죠. 근데 이제 왜 이 성년후견 계시의 경우는 대리권 소멸사유를 했냐 그러면 대리인이 될 당시는 능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리권 주었다 치자 그 말이요. 똘막똘막 하니까. 근데 대리인이 된 이후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년 후견 계시가 있게 됐단 말. 그럼 이제 피성년 후견이 됐겠죠. 그럼 잘 아는 것처럼 피성년 후견인은 워낙에 사무처의 능력이 깃들으니까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애가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은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소멸시키자. 더 이상 피성년 후견이 대리를 못 하도록 이런 취지라고 말이야. 근데 이제 한정후견 계시가 있는 경우는 왜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가? 옛날에 이제 이게 한정후견 계시의 경우에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걸로 해놓은 거에 대해서 학자들 일부 비판을 했어요. 우리 민법이 잘못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좀 차등했다는 거야. 피한정후견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능력자잖아. 능력자잖아. 근데 이제 한정후견 계시 심판하면서 이러한 것은 법정대인의 동의를 얻어라. 후견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해놓은 거를 동의유보라 그러는데 동의 얻도록 하는 경우만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정후견하고 피성년후견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한정후견 계시의 경우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니까 그거 바꿔치기 잘하니까 그거 하나만 조심하라 말이야. 그 다음에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는 이미 앞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요거는 저번에 저번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임의대리권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위임계약 등이 체결이 된다. 기초적 내부관계. 그 다음에 이게 원인이 되어서 대리권이 수여가 되더라. 수권에게. 이때 이런 위임계약 같은 것은 물론 여기 기초적 내부관계로서 위임계약만 체결된 게 아니라 고용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 이거는 다양해요. 반드시 위임계약만 체결되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이게 원인이 되어서 대리권이 소멸이 됐는데 일 처리가 끝났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됐다. 그러면 굳이 대리권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 대리권이 소멸되는 걸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대리권을 수여했다가 대리행위를 얘가 하기 전에 가만히 보니 믿을 만한 놈이 못 되더라. 한 경우는 수권행위를 다시 처리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대리권 소멸되는 거. 그러면 여기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수권행위를 처리하는 것은 법정 대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사유다. 별도로 딱 머릿속에 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것이 대리행위인데 여기 대리행위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대리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주의 원칙인데 저번에 서두에 가르친 것처럼 이 현명주의 원칙은 대리 전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나는 갑별의 의료에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세요. 본인 이름으로 대리를 하세요. 현명주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명의 본질이다. 그래서 얘가 나는 갑별의 의료로 표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얘가 현명을 한다는 것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의 의사를 줄여서 대리의사, 대리의사를 표시해 주는 걸 의미한다 그 말이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방금 전에 가르쳐준 대리권 남용과 관련해서 만약에 얘가 현명을 하는 것이 듣고 있죠?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고 거꾸로 전제를 하면, 현명하는 것은 본인 이익을 위한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거꾸로 전제를 하면, 아까 가르쳐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본인이 책임질 것이다 안 질 것이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현명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라고 반대로 해석해버리면 대리인이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만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는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니까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반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말 알겠나요? 근데 본인이 이익을 위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 기속하겠다 이런 대리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 대리인이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불문하고 원칙 대리인이 갑대리인으로 표시하는 이상 모든 책임 누가 진다? 본인이.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지만 원칙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결론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 현명주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 핵심은 가로친 2번 본인을 위한다는 걸 표시하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 네 줄 연구 잘하라고 말이야. 예우라는 소리 아니니까. 그 다음 현명의 방법 관련해서 현명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뭐 구두로 하든 임자는 서면을 제시해서 뭐 서면으로 하든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설명드리세요. 제발 내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용트림을 해도 절대로 제 민법 실력을 여러분이 못 따라와.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정말로 설명드리세요. 그래야 빨리 실력이 늘고 1, 2차 통째로 금방 붙어요.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은 이거예요. 갑, 대리인, 의료하고 계약서에 대리인 인장을 꼭 눌러 찍는 것이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명할 때 나는 갑, 대리인, 의료, 요 대리인이란 말을 꼭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밑에 방가로에 예를 들어놨다시피 아까 은행 예를 들어줬다고 말이야. 여기 뭐 상업은행이라고. 그러면 나는 뭐 상업은행 대리인 의리다 꼭 이렇게 대리인이란 말 표시 안 해도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 여기가 울산이니까 울산 출장소장 의리다 이렇게 해도 대리인이라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출장소장이라는 말을 써서 그 방가로 제일 밑에 예를 들어놨다시피 여기가 무슨 회사 같으면은 나는 무슨 회사 영업소장 아무개다. 영업소장 이렇게 표시해도 현명을 하는 거고 꼭 대리인이란 말 표시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전형적으로 현명을 하는 것은,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 저번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책을 웬만하면 바쁘니까 막 넘어가 보려다가도 지금 어디에 쓰여있는가 자꾸 뒤적거리니까 가르쳐는 주는데 지금 내가 108페이지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찾을 줄 알아요? 그 가로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야. 이게 지금 원래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은 이래 하는 건데 갑대리 내려하고 계약서 대리인장 꼭 눌러 찍는 거예요. 내 토지에 팔아달라 이렇게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줬으면은. 그런데 거기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쓰는 것은 본인의 이름을 표시함으로써 현명을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 대리인이 대리인을 요거는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본인만 나타나죠 이렇게. 근데 얘가 더 나아가서 자기가 본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 요런 거를 이제 강학상으로 책에는 이런 말 안 써있지만 서명 대리 요리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것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까? 요런 이야기인데 이에 관해서는 우리 통설도 마찬가지고 판례도 마찬가지고 이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봐요. 바꿔 말하면 굳이 대리인을 여기까지 표시 안 하더라도 이 본인 명의로 대리행위에도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이런 거를 흔히 서명대리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밑에 방가로 47번에 써놨다시피 이런 거는 외적인 경우지만 이런 것까지는 굳이 기억 안 해도 되니까 그 동그라미 1번이 서명대를 의미한다. 전형적으로 갑대리인 의료하고 계약서 대리 인장을 날인을 하지만 얘가 대리인을 요거 빼버리고 본인만 나타나잖아. 자기가 본인 것처럼 행사하고 계약서에도 누구 인장만 꼭 눌러 찍는 거, 본인의 도장만 눌러 찍는다. 이런 걸 서명대리 그럴 거야. 이런 경우도 유효한 대리인으로 보자. 요게 우리 학설 판례다. 요걸 딱 점검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동그라미 3번처럼 방금 이야기처럼 가장 전형적으로 현명을 하는 것은 갑대리인 의료하고 하고서 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인데, 원래 현명을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얘가 지금 나는 갑대리인 의료 표시하고서 매매했다는 것은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무는 요 갑이란 놈 얘한테 주겠다. 요걸 표시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 계약 체결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 갑이란 놈 얘를 대신해서 내가 매매하고 있는 거다. 요걸 상대방이 알려주는 것이 현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굳이 본인이 갑이라 해서 갑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현명을 한다는 것은 이 법률행위의 유식한 표현을 빌리면 타인성을 표시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요 계약 체결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고 있다. 요걸 표시해 주는 것이 현명하는 거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본인 이름을 갑이면 갑, A면 A 명백히 밝힐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뭔만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면 되느냐. 계약 체결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하고 있다. 이것만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면 현명 요건은 충족을 시키는 거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 동그라미 3번 판례가 그래 나오는 건데,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 결제하면서 매매 계약서에 대리인 이름만을 기재했다. 갑 요거는 기재 안 했다는 거예요. 대리인 이름만 기재하고, 그러더라도 얘가 지금 매매하면서 매매 위임장은 제시를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위임장 제시했다는 것은 여기에 갑 본인 이름은 표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임장 제시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하고 있다, 대신하고 있다. 요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소유자를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현명을 해야 되는데 115조 워낙에 물어보는데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서두에 다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느냐. 지금 이 을이 나는 갑대리인 의료 현명을 딱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리서가 표시가 되었으니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요거는 계약의 당사자도 본인이 된다. 근데 얘가 현명을 아예 안 해버렸다. 그러면 대리서가 표시가 안 됐다. 따라서 대리행위에 관한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 자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 요 경우는 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거기에 나와 있는 115조 본문이에요. 이때 뭐를 유념을 해야 되냐. 얘가 지금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115조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먼저 이제 이 뒷꼴랑지 이것도 여러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115조처럼 법조문 뒤에가 뭐만 것으로 본다. 요리 되어 있는 것을 간주라 그러고, 법조문 뒷꼴랑지에 뭐만 거로 추정한다. 요리 되어 있는 것을 글자 그대로 추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간주나 추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 때문에 두고 있다고 그렇게 줬나요? 모르면 기초인문과정 다시 봐요. 그게 빨리 통찰 합격하는 지름길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폼 잡지 마세요. 실력 늘질 않으니까. 한마디 듣고 못 알아들으면 기초인문과정 다시 공부하란 말이야. 여기 이제 본다로 되는 거 간주고 추정한다로 되는 거 추정인데, 이 간주나 추정이라고 하는 거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입증하기가 곤란할 때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제도인데, 양자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죠. 여기에 간주라고 하는 것은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다 없다, 번복시킬 수 없는 제도인데 대해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법률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런 걸 주의하면서 책을 읽으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거 바깥이 가는 게 워낙에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115조 본문처럼 뭔만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본다, 여기다 맞다 건다는 치라고 그랬죠. 요거를 추정한 대로 바꿔치기 잘하니까 이걸 115조 본문처럼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바꿔치기를 딱 해놓는다고 말이야. 그러면 앞구절만 보고 맞다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야. 뒤가 잘못되어 있지 않냐고 말이야. 이건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정하고 간주라는 제도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이게 워낙에 법 공부의 기초이기 때문에 요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양자를 바꿔치기 잘하니까 시험 괜히 떨어져가지고 말장난했다고 악쓰지 마시고 본인을 2번 죽이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여기 이제 115조 본문 같으면 본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뒤에가 따라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만, 이거는 반대의 증거를 줘서 법률과를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추정한다로 되어 있으면은 꼭 교재 뒤에 따라붙는 소리가 따라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겠다, 요 말이 반드시 나오고, 요게 시험에 쏟아져 나오더라 그 말이야. 왜냐? 추정은 반대의 증거를 줘서 발생된 법률과를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그 반대의 증거를 제출하는 자, 그게 이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예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겠다, 요게 시험에 쏟아져 나올 거라고 말이야. 이런 거를 잘 보면서 교재 읽으라고 말이야. 그럼 5점은 묻고 들어가니까. 그럼 이거는 뭐로 되어 있어요? 추정이 아니라 본다. 따라서 이제 이 본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나온다 말이야. 그러면 얘가 갑대리인이요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럼 대리의사가 표시가 안 됐으니까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모두 책임을 지냐? 대리인 자신이. 얘가 계약에 당사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상대방은 일단 얘한테 책임을 묻고자 할 거라고 말이야. 이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나는 내심으로는 실제로는 본인을 위할 의사가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할 의사는 없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이 대리행위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요걸 그 다음에 집중 물어볼 건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 말. 이유가 뭐냐? 요거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간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반대의 증거를 제출해서 발생된 효과,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뒤집을 수가 없다 그 말. 따라서 거기에 우측 원칙에서 동그라미 3번 그거 좀 신경 써야 되고, 본다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별빛이고 그냥 예운당에서 되는 게 아니니까 본다니까, 간주니까. 그 다음 예외 115조 단서 조문 쫙 있고, 현명주의에 제껴도 되고, 뒤에 넘겨서 대리행위하자, 대리 능력. 지금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피고 있는 게 대리행위에 관한 건데, 여기 이제 대리행위와 관련해서 첫 번째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현명주의 원칙이고, 요게 가장 핵심, 대리행위에서 핵심이 현명주의고, 두 번째로 이제 대리행위에서 논의될 문제가 대리행위 하자 문제인데, 요게 이제 116조예요. 여기 현명주의가 115조고 116조가 대리행위 하자. 이것도 조문을 볼 때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일 위에 저번 주에 배운 걸 염두에 두고,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의사 흠결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준위 표시, 허위 표시, 착오를 하나하나 열거하면 조문이 길어지니까 그걸 압축시켜서 의사 흠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기강박 나오겠죠? 하자. 사기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가실로 알지 못하는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의무는 대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여기가 116조 1항인데, 이거를 이제 압축을 시켜서 116조 1항을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이리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 대리행위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더라? 대리인이. 그러니 대리행위 하자 유무도
당연히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문제는 이제 그럼 이 말이 뭐냐? 그 조문 외압해야 말짱황이고 민법은 참 재밌어. 외운 사람들은 점수 안 나오니까 너무 통쾌해. 그래서 이해한 사람들은 깨끼송으로 쉽게 푸는 거래. 그래서 민법은 점수 편차가 엄청나게 나요. 문제가 조금 다소 어렵게 나오고 기본적인 걸 내면은 편차가 많이 나버려. 아주 쉽게 7, 80점 때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0점 못 맞고. 그러니까 이해했냐 못했냐 차이로 엄청난 차이 난단 말이야. 그게 민법 공부예요. 너무 통쾌해. 그럴 때 보면. 따라 대리행 하자 의무는 대리를 필요 판단하라 했으니까 의사흠결 사기강박 저번 주 다 배웠으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을 시키라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착오를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하고자 한다. 그러면 착오가 성립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요 대리 행위를 착오로 취소하려면 누가 결정한 의사하고 누구의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는가, 요걸 묻고자 하는 것이 116조 1항이라고 말이야.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대리의 경우는 저번 주 가르쳐줘서 사자하고 달리 모든 의사결정 누가 하더라? 대리인이. 따라서 대리행위가 이제 착오가 성립되려면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표시도 대리인이 표시를 하겠죠. 따라서 얘가 1억 원에 팔겠다고 내시험으로 의사가 가졌는데 대리인이 표시를 깜빡해서 얼마를 했다? 1,000으로. 이처럼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가 성립. 물론 취소권은 당연히 본인이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사기강박. 특히 이제 많이 응용하는 게 사기강박인데, 사기강박 이후로 취소를 하죠. 그러면 이 상대방이 본인과 대리인 중에서 누구를 사기강박해야지 얘 사기강박 이후로 대리행위를 취소하는가. 저번에 집중 내가 가르쳐줬어요. 사기강박은 무엇 때문에 취소하는가, 그걸 특히 신경 쓰라고.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 뭐이다? 사기강박으로 취소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취소해요? 참 공부도 무던히들 하네. 항상 중요한 게 제도 취지라니까요. 뭐가 나오면 왜 취소하는데 이런 게 중요하다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구만은. 그러니까 요건에서도 피사기자에게 손해를 입히겠다든가 이런 의사는 사기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면 다 틀린다고 신경 쓰라고 저번 주에 비주얼 고주얼 이야기를 해줬구만은. 좀 논리적 이렇게 좀 안 돼요 아직도. 에이? 왜 쪼가리죠? 자꾸 예우는 식으로 하니까 입에서 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항상 생각 제도 취지, 뭔 제도가 나오면 그것만 알면 여러분 혼자 공부하셔도 돼. 저한테 구박 안 받아도 돼. 에? 구박 받으면서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냐면 하산해도 되지. 에이? 제도 취지만 알면 혼자 공부해도 된다 그 말이야. 법공부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 쪼그랑 망통 지식 같은 거 외우지 마시고. 사기강박 핵심은 뭐이다? 뭐 때문에 취소한다?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답 나왔다고 말이야. 본인과 대리인 중에서 누가 의사결정해요? 대리인이. 그러니까 누가 사기강박 당해야 돼요? 대리인이. 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셔야 이렇게 좀. 에이? 그러니까 물 흐르시고 축축 이렇게 얼마나 재밌냐고 말이야. 이렇게. 에? 쭉 해서 이렇게.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강박 당해야지. 아무리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1000만 번 사기강박 당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한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하지 않는 한 대리행위는 취소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를 또 구별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16조 1항은 대리행위 하자 의무는 대리를 표준하여 결정한다. 지금 요건데, 따라 사기강박 경우도 얘가 사기강박 당해야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시험에 많은 것을 저번 주 마지막에 한번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였냐? 정신 차리고 있죠 지금? 방금은 지금 얘가 이렇게 사기강박을 배운 거예요. 이게 116조 1항이에요 지금. 요렇게 사기강박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번 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해년만 나온 거 가르쳐 줬어요. 대리인이 거꾸로 이렇게 사기강박한 거 기억나나요? 네. 대리인이 상대방을 이렇게 사기강박한 거 거꾸로. 요거는 116조 1항 문제가 아니에요. 116조 1항은 저로 돌아가서 거기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찾았나요? 116조는 대리인 측에서 하자 유무에 관한 규정이다.
바꾸면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한 경우에 116조 1항이 적용된다. 그 이야기. 그럼 뒷구절 보세요.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뭐한 경우는 사기강박한 경우 요거는 116조 1항이 아니라 저번에 가르쳤죠. 이렇게. 요거는 제3자 사기강박인가 요 문제로 돌아가는데 요 두 사람이 당사자니까. 근데 대리인은 본인과 뭐하니까 동일시하니까 얘가 상대방의 사기강박한 것은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니까 110조 2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110조 1항이 적용되니까 이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당연히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요거하고는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요게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오고. 구별하겠나요? 그 다음 예외 바쁘니까 그건 여러분이 읽고 우측의 판례 사례에서 116조 이런가 관련해서 특히 판례에서 많이 나온 것이 그 2번 판례요. 1번은 무셔도 되고 요 2번은 특히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처음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튀어나오는 판례가 요건데 이중매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중매매와 관련해서도 곧잘 물어보고. 다 집중하세요. 매도인 을이 제1 매수인 매매했다. 등기 전 안 해준 걸 기하로 해서 병하고 다시 이중매매했다. 그러면 제2 매수인이 매도인 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서 이중매매는 반사일서 무효다. 요거를 이제 저번 주 주인가 공부를 했단 말이야. 저번 주에. 그러면 요 경우에 지금 제2 매수인이 매도인 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이중매매는 반사일서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판례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제2 매수인이 직접 이중매매한 게 아니라 A에게 대리권을 준 거예요. 네가 토지 매수하라고 해서 제2 매수인의 대리인이 A가 매도인 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 말이에요. 내용 파겠나요? 본인 제2 매수인이 매도인 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게 아니라 이자의 대리인이 매도인 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그러면 여기 제2 매수인이 매도인 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이자의 대리인이 매도인 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으면 이중매매는 반사질서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대리행위 하자면 누구를 필요로 판단하니까 대리인을 필요로 판단하니까 얘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요걸 묻는 것이 거기 2번 판례니까 거기다가 별표를 10개 쳐놔도 문제 못 푸니까 이해하시라고 말이야. 민법은 별표 친다고 점수 안 나와. 그게 다른 거 못 틀려요. 예운당에서 점수 안 나와. 그냥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니까 유념해서 정리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리행위에서 이제 세 번째로 논의적 문제가 대리인 능력인데 요거는 현명주가 115조 대리행위 하자가 116조 그 다음에 117조가 대리인 능력 요 세 개가 이제 대리행위의 핵심이니까 이 117조도 워낙에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리인은 항의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야. 따라서 바꿔 말하면 요 대리인은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요 이야기일 건데 대리인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옛날 시험에서는 117조가 조문 그대로 나왔지만 요즘에 그런 촌놈들은 없을 것이고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요즘에는 많이 물어보니까 그러면 풀으라고 말이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일 것이고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무엇은 할 수 있다. 대리행위는 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오래자 기초인문과정에서 배웠다시피 일단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사무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없다. 일례들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게 되면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당해 법률행위는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갑이 미성년자다 또는 뭐 피성년 후견이다 토지 매매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대리행위는 곧 이코르 법률행위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도 단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대리행위 하더라도 대리행위만큼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요거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느냐? 본인이 그대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요리되어 있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분명히 얘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일처리 제대로 못할 거란 말이에요. 간단히 이 토지를 매각할 때 여기가 시가 1억이다. 근데 얘가 이제 사무처리 능력이 뒤떨어지니까 8천만 원에 매매할 수도 있고 모든 의사결정 대리인이 하니까 그러면 불이익을 얘가 그대로 입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이로부터 생기는 불이익을 얘가 그대로 만약 입는다 하면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가정하면 분명히 우리 민법은 거꾸로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대리인은 능력자임을 요한다 이렇게. 그런데 얘가 대리행위를 해서 결과가 불리한 결과가 발생이 되더라도 모든 책임 누가 져요? 본인이.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대리행위 잘못해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 불이익은 누가 입는다? 본인이. 얘한테 불이익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굳이 대리인을 행위 능력자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 불리한 결과가 발생되더라도 그 불이익을 얘가 해보니까. 그럼 얘는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얘한테 제한 능력자 대리권 안 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117조도 하도 물어보는데 유념할 게 하나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117조에서 대리인의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의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의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만약 대리인이 의사능력마저 없으면 대리행위는 의사무능력자 법률에서 무효로 들어가니까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등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조심해야 되고 앞에 이런 거를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여기 제한 능력자라 그래서 모두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 중에서도 의사 능력자가 얼마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컨대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로서 제한 능력자지만 이런 미성년자들도 사안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의사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으나 의사 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가로친 1번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이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다. 그러나 117조에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따라서 동그란 2번에 두 번째 줄 본인이나 대리는 제한 능력으로 대리행위를 뭐할 수 없다. 최소화할 수 없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는 그대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 정리 딱 하고 그 다음 대리 요건은 제껴도 되고 그 다음 복대리. 여기 저 복대리는 기초문제 물어볼 때 워낙에 물어보니까 뭐니 이거는 이제 개념부터가 야리꾸리 하다 보니까 개념부터 이제 곧잘 물어보니까 개념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이제 이 값을 본인이라 하고 을을 대리나 하고 병을 복대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상대방이나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복대리는 이제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은 여기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 권한 내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 권한 내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함. 그러나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제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 권한 내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임한 자가 복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대리인의 대리권을 초과할 수가 없을 것이고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이 이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복대리인이라고 말이요.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행위를 줄여서 우리가 복임행위 그러는데 요거는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리행위가 되려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지 대리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대리인 자기 자신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니까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대리인이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복대리인이기 때문에 얘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 말이야. 왜냐? 비록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얘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얘는 대리인의 일체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일체를 하니까 본인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사례에 맞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제도만 허용을 하는 것이지 대리인의 대리인 제도는 우리 민법에서 허용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 이게 복대리인이 선임이 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까 복대리인 선임됐다 하더라도 대리인은 여전히 대리인의 자격을 보유를 하고 있고, 따라서 복대리인이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찾아서 대리행위할 수 있고, 저로 돌아가서 거기 복대리인 법적 성질 1, 2, 3, 4번, 특히 동그라미 3번 이따 뒤에 나오지만 여기 임의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에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권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에 해당돼요. 왜 그러겠냐 그 말이요. 여기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서 선임이 되는 거지 대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자동으로 선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설사 복대리인 선임해도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 다음 뒤에 넘겨서 문제는 이제 대리인의 법인권과 책임에서 여기 지금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냐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에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권의 차이가 좀 있어요. 원칙이자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복대리인 선임을 못해요. 상식적인 이야기야. 왜냐?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과 대리권을 발생이 되니까 내 땅 팔아달라 대리권 줬다는 것은 얘가 얘를 그만큼 신임 믿기 때문에 대리권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버리면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애가 내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얘는 그럴까요? 야 이 새끼야, 나는 니를 믿고서 네가 책임지고 일처리하라고 대리권 줬더니 왜 네 마음대로 다른 새끼 시켰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제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하면 안 될 것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라 생각해보면 이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신임관계가 중시가 안 되고 본인이 대리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포괄적이라고 말이야. 이게 임의 대리권하고 틀려요. 임의 대리권은 내 땅 팔아달라 대리권 주면 얘는 본인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것만 대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 혼자서 일처리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대리권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말이야. 여기가 미성년자다. 1차적으로 누가 법정 대리인이요? 친권자가. 그럼 법정 대리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가 행해야 될 모든 재산상 법률 행위를 싸그리 대리해야 되니까 혼자서 일처리 다 못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 시답을 하나 구해도 된다. 이런 취지니까 외우지 말고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 대신 이제 임의 대리의 경우도 예외는 있어요. 이 임의 대리의 경우도 원칙은 복대리인 선임 뭐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문제가 또 하나가 남는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임의 대리인이 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당연히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어요. 해서 얘가 일처리를 했는데 결과 본에게 손해가 생겼다 하게 되면은 이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는 원래 얘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본에게 책임을 지도록 됐는데 임의 대리인의 경우하고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책임의 경중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원칙 복대리인 선임 뭐한다. 외적으로 이런 경우 복대리인 선임한다. 그러면 책임은 더 깎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만 본에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권을 주면서 권한이 크면 뭣도 커야죠. 책임도 큰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제일 권한이 크기 때문에 책임도 제일 많이 큰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그게 거꾸로 되어 있어서 문제지만 따라서 이제 법정 대리인의 경우는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권을 주면서 책임은 훨씬 더
가중을 시켜요.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없는 경우도 책임을 지세요.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법학에서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무거운 책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례의 경우도 만약 이자가 법정 대리인이다. 그러면 가장 적임자를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 다음 이자가 일처리를 잘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했어요. 그러면 선임 감독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본회가 손해가 생기면 선임 감독에서도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본회에게 책임지라는 거.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냐 그 말로. 따라서 법정 대리인 경우도 물론 예의는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처럼 부득이한 사유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까지 무과실 책임이라는 중한 책임을 지우면 너무 과거니까 이런 경우는 임의 대리인처럼 과실 책임만 진다. 이런 왜 됐다는 거. 저로 돌아가서 거기 임의 대리인은 보유권 원칙 부정한다. 2번 예외 있다. 이때 이제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하는데 이 본인의 성락은 명시행경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성락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눈을 우측으로 돌려서 판례 사례 있죠. 그 1번 판례가 묵시적인 성락과 관련된 판례예요. 그게 우리 시험에 출제돼.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판례니까 읽으면 되고 그 1번 판례를 응용해 놓은 것이 3번 판례고 그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니까 아주 쉬운 거 읽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책임관에서 동그라미 2번 과실 책임진다. 근데 이 경우도 책임을 또 강경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 본인이 얘한테 야 병이란 놈이 내 마음에 든다. 얘를 복대리인을 선임해라 이렇게 지명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이런 경우는 이 임의대리인 책임이 더 강경이 된다. 거기에 이제 가로친 3번 뭐 읽으면 되고 우측 넘어가서 법정대리인 원칙 언제든지 법인권이 있다. 따라서 가로치면 무과실 책임진다. 그러나 이게 너무 가중하니까 제일 밑에 꼴랑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과실 책임만 진다. 쭉쭉 있고 뒤에 넘기고 복대리인의 주의 본에 대한 관계 다 칠판 보세요. 지금 거기 123조 보면 이렇게 됐다.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법조문을 그대로 지금 음미를 해보면 여기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물을 본에 대해서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물을 누구한테 갖는다? 본에게. 그럼 이 말의 논리가 맞으려면 대리인이 일단 본에 대해서 뭔가 권리물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와 똑같은 권리물을 얘도 얘한테 갖는데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묻는다고 말이요. 이 대리인이 본에서 갖는 권리물가 뭐가 있는지 떠올리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번에 대리권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얘한테 대리권을 수했다 치자 그 말이요. 그럼 대리권을 주는 것은 무슨 권리 주는 게 아니에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수여하는 거예요. 자격을. 따라 대리권만 놓고 보면 얘가 얘한테 갖는 권리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거라고 말이요. 그만했겠나요? 그럼 뭐 얘가 얘한테 갖는 권리무가 뭐가 있냐고 말이요. 그게 있어야지 얘도 얘하고 똑같은 권리무 얘한테 갖는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리권만 놓고 보면은 뭐 권리무 없잖아요. 요거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을 말하니까. 따라서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 관계를 떠올리라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위임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말이야. 그런 다음 이 가운데서 대리권의 수여가 됐다. 그러면 이 갑은 내부적으로 위임인이고 을은 수임인이에요. 그 다음 일처리를 잘하라고 대리권 줬다. 그러면 동시에 본인이고 동시에 대리인이고 그러면 이 기초적 내부 관계로부터 예를 들면 위임계약 체결했으면 위임계약으로부터 여기 수임인은 이게 만약에 유상이임이다. 일처리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보수 지급 청구권을 갖고 그 다음 일처리 하다 보면은 내 사비, 개인 비용이 지출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위임계약으로부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내가 당신 일처리에다 지출한 비용이 있으니까 비용을 상환해달라 비용 상환 조건 권리도 갖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갑의 일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일처리를 할 때는 흔히 말하는 법학에서 잘 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임을 가지고 일처리해야 되고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이런 위임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권리물을 간단 말이야.
따라서 대리인이 본회에서 갖는 권리문은 무엇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리문을 말한다? 기초적 내부관계로부터 발생되는 권리문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듣고 있죠? 자, 1분만 설명하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안 들어보려고 하니까. 여기 안 들었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느냐? 대리인이 선임한 거렇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는 내부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복대리인이 일처를 했어요. 그럼 얘도 보수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보수 지급 청구 누구한테 해야 되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렇게 선임이 됐어요. 원래대로는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 내부 관계가 없어. 그 일처리 했지 않냐 그 말이야. 또는 내 개인 비용이 지출이 됐어요. 그럼 얘는 보수 지급 청구 비용상환 청구 누구한테 해야지 사례에 맞을까요? 누구 일처리를 했어요? 얘는 본인의 대리인이야. 본인은 일처리한 거야. 그럼 얘도 본인한테 보수 지급 청구하고 본인에게 비용상환 청구의 사례에 맞죠? 근데 얘는 본인이 선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선임이 됐어. 이렇게는 내부 관계가 원래 없고 이게 우리 민법에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찌할 것인가? 그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자고 말이야. 비록 얘는 대리인이 선임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위임계약과 같은 내부 관계가 존재하면 비록 얘는 대리인이 선임했다 하더라도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도 이와 똑같은 뭐가 있는 것으로 보자. 위임계약의 책을 내부 관계가 존재하는 걸 간주하자. 요게 거기 123조 2항이라고 일 본에 대한 관계. 따라서 결과적으로 복대리는 누구한테 보수지급 청구한다? 대리인 말고 본에게. 그에 관한 규정이야. 따라서 그 두 번째 줄에 즉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도 본인 대리인 사이에 관해서 내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을 이해 잘하라고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 2번 대리인의 관계. 요거는 이제 아까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을 하죠. 이렇게. 그러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한다. 요걸 의미해요. 요 대리권을 토대로 해서 복대리권이 빠져가는 거야. 따라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따라서 소멸하고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 4번에 요거 하나만 아까 개념에서 이런 말이 잠깐 나왔어요. 누가 선임을 하든 복대리인은 언제나 뭐이라고? 임의대리인이라고. 언제나 임의대리인이요. 이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라고 말해요. 해석자 묻고자 하는 것이 이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또 선임할 수 있는가 요걸 묻고자 하는데 복대리인이 다시 직고봉 하나 선임할 수 있냐고 말이야. 이건 이제 이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하든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에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다시 복대리인 선임. 따라서 얘가 본인은 뭐가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과 정답 딱 하고 우측 복대리권은 소멸선 2번에서 동그라미 제일 밑에 1번. 이걸 이제 사례 문제들 응용을 많이 하니까 그거 하나만 딱 점검하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소멸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까 앞에 나온 대리권 소멸사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걸 응용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다음 무권대리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 여기까지 가르쳐 준 거는 극단적으로 공부하다도 안 되면 막 두드려 외워버려도 얼추는 맞춰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예운당에서 못 맞추기 때문에 줄거리 딱 잡고 살 붙이고 무권대리 개념이야 글자대로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문제는 지금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갑이 토지 소유자다. 요 을란 놈이 대리권도 없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각을 했다. 그럼 무권대리에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목표를 딱 설정하라는 거야. 뭘 묻고자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 대리인에 대해서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요걸 묻고자 하는 것이 무권대리 핵심 거라고 말이야. 얘가 대리권 없이 대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전히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냐? 요걸 묻고자 한다고 말이야. 내용 보겠나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뭐를 따져야 되냐 그러면 얘는 지금 대리권 없이 매매를 했다고 말이야. 그럼 대리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 힘으로 매매를 한 건지 아니면은 대리권 없지만 이 경우도 현명을 한 건지 본인 이름을 표시하고 대리행위를 한 건지 이게 이제 무권대리의 가장 핵심인데, 만약에 얘가 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아니하면 대리의사가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야.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 대리님. 얘가 당사자가 되고 얘는 처음부터 책임질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모순이 되어버리잖아. 우리가 지금 무권대리의 경우는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한테 책임 물을 쓰는가? 요걸 묻고자 하는 건데, 얘가 지 이름으로 매매해버리면 처음부터 책임 물을 수 없잖아. 그건 무권대리가 아닌 거예요. 이해만 하더라요. 따라서 현명을 하지 아니하면 무권대리 아니에요. 따라서 무권대리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현명주 원칙이야. 이게 갑대리 느려. 요게 핵심 포인트다. 여기 없으면 무권대리 아니란 거요. 따라서 이제 무권대리의 경우도 대리권만 없다 뿐이지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논란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첫째, 상대방 입장에서는 따라서 본인에게 당연히 책임을 묻고자 할 것이고 얘가 대리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에게는 책임을 일단 물을 수 없고 이유 대리권 준 적 없으니까 그러면 차선책으로 얘는 이제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나 얘한테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무권대리에 대해서, 그러나 무권대리에 대해서도 일단은 책임 물을 수 없을 것이고 무권대리에게 책임 물을 수 없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왜 얘한테는 책임 물을 수 없나요? 대리의사가 있잖아. 여기 있으면 누구한테 책임 묻는 거? 얘한테 책임 물을 때는 대리의사가 없을 때, 요거 없을 때 얘한테 책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가 있으니까? 현명했으니까 대리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권대리에서 책임 물을 수 없고 거기에 무권대리에 의해서 가로친 2번 두 줄 잘 읽으라고 말이야. 두 줄.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행위으로 법률가를 보는 기숙식이 없고 그 다음 줄. 대리의사에게 한 행위으로 대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말을 이해 잘하라고 말이야. 뭐 알겠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읽어봐. 한 필요 없고 공부도 쪼가있게 하라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시험에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것만 빌비추고 외우는지 옆에 지나가다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머리가 확 돌고 싶어. 막 보면 혈압이 갑자기 띵 해서 올라가 버리고 막. 어떤 사람은 탁탁 그 필요한 단어에다 탁탁 얹다 치고 이런 걸 보면 큰일 나면 사막에서 그냥 시원한 사이다 이제 한 모금 하는 것처럼 그냥 행복감이 갑자기 밀려오고 막. 그냥 앞이 편처럼 앉혀놓고 내 머리 쪽에 민법 다 가르쳐 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면 결론. 어떤 놈이 갑대에 의뢰한 것을 매매를 했는데 실제로 얘한테 대리권이 없더라. 그러면 총체적인 결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에게도 책임 물을 수 없고 무권대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런 결론이 돼버려. 그럼 일단 문제점이 속출하겠죠. 가장 큰 문제는 대리지도 신용을 유지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 물을 수 없는데 얘가 어떤 놈이 내가 아무개 대리인다 매매하자 그러면 이놈을 믿겠냐고 말이야. 따라 대리지도 신용을 유지할 수 없고 상대방의 보호가 안 되고 따라서 거래에 완전 해체게 되고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권대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리지도 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대리지도 활용이 안 되고 그러면 대리는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 낼 일도 없고 따라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말이야. 누군가인가 아무리 무권대리지만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 말. 그러면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은 어느 누구도 책임 물을 수 없는 건데 그럼 어떤 놈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무권대리가 다시 둘로 구별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표현대리는 뭘 말하냐 그러면 글자 그대로 무권대리 요거를 이제 넓은 의미 무권대리하고 이렇게 그냥 둘로 구별하는데 뭐 그런 게 필요가 없고 여기 이제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실제로 대리권 없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요게 원래는 이제 보통 볼견자로 읽지만 여기에서는
의미가 통해도니까 나타낼 현자를 읽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통하니까. 실제로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지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나타내는 대리인에게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목권대리를 표현대리를 하고, 요 경우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나마 대리인에게 대리권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니까 본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자 말이에요. 해서 대리제도 신용을 유지하자. 요게 이제 표현대리 제도고, 이에 대해서 이제 협의의 목권대리는 외관상으로도 전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 목권대리를 협의의 목권대리를 하고, 요 경우는 일단 본인이 하등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다만 본인이 뿌득벌 책임지고 싶으면은 추인이란 걸 하라고 말이야. 본인이 추인하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책임지겠다 추인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 최종적으로 대리권 없이 대리인을 한 목권대리인 자신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자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이 구별이 되고, 여기 저 표현대리는 우리 민법에 다음 세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조문 숫자까지 머릿속에 다 이어지니까 125조 표현대리, 요게 이제 명칭이 넘기지 마시고 정신사랑께 넘기지 말고 칠판 보세요. 대리권 수요표 시한 표현대리를 하고, 126조 표현대리를 우리가 이제 명칭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줄여서 올권대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129조 표현대리를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그래요. 이렇게 세 종류 표현대리가 규정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125조, 126조, 129조 이 조문 숫자도 이제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 되는데 명칭하고 일치시켜서, 이유는 시험에 이제 대리권 수요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요리도 나오지만 그냥 압축을 시켜서 125조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요리도 물어보니까 125조 표현대리가 뭐에 관한 표현대리는 일치를 시켜서 머리 담아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지금부터 무리해서 외울 필요 없고 그냥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렇게 그때까지 성질 급하게 막 짜증내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 오지 말하기도 들어와. 나중에 가면 외울 필요는 없고. 먼저 125조 표현대리는 이런 걸 말하는데, 이 갑이 원래 토지 소유자인데, 예를 들면 이 상대방이 될 자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를 해줬어요. 내가 을이란 A한테 내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니 자네는 을하고 계약 체결하라.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될 자에게 뭐 해줬다? 표시했다. 표시했다 그 말은 통지해줬다 그 말이요. 통지해줬는데 실제로는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얘는 이제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병하고 매매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갑대리인 을이요 표시하고서 통지받은 상대방과 사이에 있어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대리권 수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무권대리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일단 책임 물을 수 없고, 소유권 내 대금 줄게 소유권 넘겨달라 일단은 안 되는데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인데, 문제는 이 상대방 눈으로 볼 때는 요 을에게 외관상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냐 하면 대리권 줬다고 통지받았기 때문에 얘 눈으로 볼 때는 얘한테 외관상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표현대리일 거라고, 대리권이 나타나 보이니까 표현대리일 거라고. 명칭이 왜 대리권 수입배시한 표현대리라고 했겠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제는 아무개에게 이러한 대리권 줬다라고 상대방이 될 자가 뭐 했다? 표시해줬다, 통지해줬다. 그래서 명칭이 대리권 수입배시한 표현대리일 거라고. 더 나아가서 얘한테 외관상 대리권 인기처럼 나타나 보도록 한 데 대해서 본인이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 원인 제공했어요? 대리권 줬다고 통지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 이 목권들에 대해서 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게 표현들이, 그 중에서도 125조 대리권 수요표시한 표현들이 요리 이야기를 해요. 책으로 돌아가서 우측까지 목권들의 분류까지 쭉 있고, 우리 교재를 보면 협의 목권들가 먼저 설명이 되어 있고, 뒤에 128페이지에 보면은 표현대리가 뒤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는. 그런데
잠깐 119페이지 협의의 목권들의 의의를 봐보세요. 대리권 없이 타이름으로 대령했을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목권대리를 협의 목권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목권대리 중에서 뭐 뺀 게 협의 목권대리라는 거야. 표현대리 뺀 게 협의 목권대리다 그 이야기야. 개념이 그렇게 씌어있잖아요. 됐나요? 그럼 무엇부터 공부한 게 이해하기 쉬워요? 표현대리부터. 개념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얘가. 그 표현대리 먼저 공부하고 요거 뺀 나머지가 협의 목권 이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 더 쉽다고 말이야. 개념은 그렇게 써놓고 협의 목권을 말로 앞에다 넣어놨냐 그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그 말 알아들었나요? 따라서 순서 바꿔 뒤로 돌리세요. 128페이지로 표현대리 의에 쭉쭉 있고 방금 다 가르쳐줬으니까 우측 넘어가서 표현대리 본질에 관한 판례 1번 2번 일단 정리 따박따박하고 표현대리가 성립됐다 해서 본인이 책임진다 하더라도 목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표현대리는 어디까지나 무엇이 일종이다. 목권대리 일종이라 그 말이야. 따라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건데 목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요게 이제 판례 입장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상대방 쪽에서 요게 유권대리니까 당신 책임지라. 유권대리니까 본에게 책임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됩니까? 요걸 묻고 있는데 포함될 일이 없다는 거. 왜 포함될 일이 없느냐? 표현대리 어디까지나 목권대리 일종이라는 거예요. 유권대리니까 대리권이 있으니까 책임지라고 해놓고 목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 주장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면 대리권이 있으니까 책임지라 해놓고 대리권 없어도 책임지라 이런 말이 덧보니까 논리에 반한다는 거죠.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될 수가 없다. 그 말은 표현대리는 본질이 무엇의 일종이다? 목권대리 일종이다 그 이야기요. 왜 이 판례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우리는 분류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목권대리에는 표현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협의원 목권대리가 있다고. 이거는 통설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데 표현대리를 대다수 학자들은 목권대리 일종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극히 일부 학자들은 유권대리 일종으로 보자. 유권대리.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 요리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목권대리 일종으로 보냐 유권대리 일종으로 보냐에 따라서 논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 판례는 무엇을 일종으로 본다는 거요? 그런 목권대리 일종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통설 판례에 따라서 표현대리는 무엇을 일종으로 보고 목권대리 일종으로 보고 표현대리 공부를 하자 그 이야기죠. 지금 표현대리는 목권대리 일종으로 보니까 통설 판례가 그걸 딱 전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즘에 시험에 쏟아 나오고 이걸 이해하고 나서 밑에 판례 사례가 시험에 쏟아 나오는데 그러니까 외워봐야 말짱 도루묵이고 워낙에 요즘에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대리가 기초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집중 물어보는데 문제는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기초 물어볼수록 빵점짜리가 수두로 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리제도는 기본이 이거예요. 여기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얘가 갑대리 내려해서 대리행위를 했어. 이렇게 대리권이 있다 치고 근데 이 대리행위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가 됐어요. 요 매매가 무효가 됐다고 말이야. 이런 경우도 상대방은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각각 병이 매매를 해서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각각 병이 이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얘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은 뭐 없잖아. 책임질 필요 없잖아. 계약이 무효니까. 대리는 본인과 상대방의 계약의 당사자죠. 계약 체결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 대신 매매한 거이고 근데 이게 무효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 매도인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거하고 똑같이. 그죠? 따라 대리행위는 최소한도 기초가 뭐예요? 대리행위가 여기에 책임지려면 이 계약이 유효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 대리행위가 유효한 걸 전제로 해서 본회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대리제도라고 말이야. 그러면 논리학적으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본회에게 책임 물을 필요 없지요. 그럼 이런 경우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논리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게 무효로 돌아갔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잖아. 원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가 적용이 되면 논리 모순이 되어 버리잖아.
그 말 듣겠나요? 따라서 대리행위가 강행법 기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본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로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지겹도록 시험에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 판례를 다양하게 물어보는데 어디냐 지금도 진로 데이터하자고 말이에요. 1번 판례 봐보세요. 학교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 요 갑이 재단법인 학교 법인이에요. 갑이 학교 법인. 요 우리 재단 이사장이고 재단법인 학교. 여러분 사립학교 나온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그 재단법인이잖아 학교가. 그러면 이 학교를 운영해 나가려면 학교 기본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저번 첫 번째 주도 가르쳐 줬다시피 이런 재단법인의 재산은 원래 재단법인은 항상 영리 재단법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 재단법인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회 공익을 위해서 설립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재산이 있어야죠. 근데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재산을 처분할 때 특히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제한을 좀 두고 있다고 말. 함부로 이사장이라 해서 처분 못하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나쁜 또 욕하면 안 되고 순실을 비롯해서 이 나쁜 아주 나쁜 년들이에요. 돈도 뇌물도 자기가 직접 받으면 차라리 깨끗해요. 욕이라도 하니까. 근데 뭘 만들어서 법인 등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돈 뇌물을 받고 자기는 안 받은 것처럼 시점 뚝 떼면 이게 더 나쁜 거라고 말이야. 이게 순실이가 그것 때문에 욕 뒤지게 다 처먹고. 거기 1번 판례를 봐보세요. 학교 범인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는 이사장 할아버지라도 지 마음대로 처분 못하는 거예요. 다 제한을 두고 있다. 해서 이제 이사의 심의 결정 없이는 이를 대리해서 재산을 처분할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일 거므로 이사장의 이사의 심의 결정이 없이 지 마음대로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을 했다. 그러면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 법인의 대표 경우에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럼 이 처분행위가 뭐로 돌아갔어요? 무효로. 그럼 학교 법인은 처음부터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넘겨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 이게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이야기요. 학교 법인은 처음부터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판례 보세요. 물권법 지식 동원해서 공부 처음 한 사람 나중에 배우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재산, 재산의 소유 형태는 총유죠. 교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판례고 그러면 교회 재산은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신도 전원의 공동소유 총유라고 말이야. 그럼 이걸 처분할 때는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는 목사가 제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교인 총회, 사원 총회 계를 거쳐야 돼. 근데 계를 거치지 않고 처분했다고 말이야. 그럼 이 처분행위도 뭐로 돌아가겠죠? 무효로. 그러면 교회가 책임질 필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엉망진창이야. 갑 교회가 있고 그럼 여기 이제 교회 뭐 목사라든가 담임 목사라든가 뭐 장로라든가 이 사람 교회 재산을 저거 사유재산처럼 마음대로 처분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말이야.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재산 처분하려면은 교인 전원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그 사원총회라 그래 교인 총회를. 근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푼다고 말이야. 그럼 이 처분행위는 뭐로 돌아가요? 무효로. 그럼 이 처분행위에서 교회가 책임질 필요 있는가? 요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책임질 필요 없다고 말이야. 특히 이 처분행위는 무효니까 표현대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이렇게 그 2번 판례, 1번 판례 다 우리 시험에 나온 판례들이고 그 외워서 풀면 안 돼요. 이걸 사례 문제들은 워낙에 응용을 하기 때문에 원리를 깨우쳐야 돼. 대리행위는 유효한 걸 전제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대리제도가. 그래 대리행위가 강행법 위반등으로 무효가 돼버리면 처음부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표현대로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걸 외워봐도 문제 없으니까 사례 등으로 많이 1번, 2번 다 시험에 나온 판례 등을 정리했다고 하고 그것만 알아도 문제 없더라. 사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표현대로 종류 3가지가 있다. 뒤에 넘기고 대리권 수입에 제한 표현대리 125조 의 밑에 아까 다 가르쳐준 거 읽어보면 되고 조금만 쉬었다 가죠.